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면 톱 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 찾은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논란 재점화됐다. 어제 부산을 방문했죠. 그래서 부산을 방문해서 원래 행사는요. 여기 사진 보시죠. 2022년 부산 스마트시티, 부산 대개조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와 함께 어제 부산 지역 경제인가 오찬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 더 크게 기사로 달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영남 5개 단체장 의견이 다르면 총리실에 기구를 설치해 결정하겠다. 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자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일각에서는요. 기존 김해 신공항 확장을 강조한 것뿐이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요.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 열어둔 거다. 이렇게 나와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가겠습니다. 청와대 김정은 2박 3일 경호 준비 지시했다. 이런 제목을 일면 톱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 보시면요. 시위 가능성 고려해서 구체적 계획을 짜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요. 3월 말이나 4월 초 답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경호처는요. 제주도 방문을 대비해서 호텔을 답사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이 기사와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청와대가 입장을 냈는데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 일단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얘기는 계속 있어서 언젠가 오기는 할 것 같은데 준비는 하는 게 맞는 거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오늘 오전 청와대는 이런 지시한 적 없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 정기공채 없앤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인데요. 그동안 정기공채 일정 시기에는 항상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없앱니다. 직무별 연중 상시 채용으로 전환 발표. 그러니까 수시로 뽑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적시 인재 확보, 수십 년 관행을 탈피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요. 주요 그룹들도 수시 채용이 확대될 듯하다. 정기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1월 실업자 122만 명입니다.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다. 심각한 상황을 지금 중앙일보가 일면 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4.5%는요. 9년 만에 가장 나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취업 증가는 2만 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1월 달에요. 제조업 침체에 최저임금 후폭풍이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분석을 했고요. 그러나 정부는요. 노인 구직 인구가 늘어서 실업이 늘은 것이다. 어떤 다른 요인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일단 122만 명의 실업자가 1월 기준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 문제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내경닷컴 대표 자리하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김윤철 경희대 교수, 그다음에 원영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눈에 보는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시위대회 쫓겨다닌 한국당 어제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프리패스 아들. 어떤 국회의원에 관련된 얘기고요. 일자리는 저 멀리 방금 보셨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점화된 신공항 갈등.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실업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1월 기준으로 122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한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 관련 내용입니다. 경제허리 3040 세대 일자리는 29만 개나 줄어들었다. 모든 연령층이 물론 일자리가 중요하지만요. 3040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대 일자리가 29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통계청 1월 고용동향 발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실업자 122만, 19년 만에 최대 비슷한 내용이 달려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 여기 좀 더 기사로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월 실업자는 작년 같은 달 대비 20만여 명이 증가한 122만 명을 기록했다. 2000년 1월 이후 19년 만에 최고다. 거의 20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 기록, 이 수치 자체가요. 그리고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었던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실업과 관련해서는요. 수치가 높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1월 취업자도 찔끔 증가. 작년 대비 19,000명 증가. 세금 일자리 없었다면 마이너스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늘린 것을 뺀다면 줄어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내용이. 제조업 17만 명 지속적인 급감에 건설업도 30개월 만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요. 보건사회복지는 18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보건사회복지는 아무래도 정부 재정과 좀 관련이 있는 분야죠. 이쪽은 늘었지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어리 3040 세대 부진 아까 내었던 내용 그대로 또 반복되고 있고요. 실업자 20만 명, 19년 만에 최고 역시 비슷한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실업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감안시의 금년의 고용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는 국민 삶의 근간이자 최우선 과제인 만큼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정책 역량을 배가하여 일자리 창출 목표 15만 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어제 경제부총리도 올해 목표 15만 개 일자리 달성하겠다. 모든 정책 수단을 가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내용이 저희가 수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면은 그 목표 달성을 못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쯤 되면 현실적으로 정부가 어떤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때가 아닌가. 국민들에게 어떤 자꾸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환자가 자꾸 기침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의사는 기침하는데 보약을 주는 방법도 있죠. 예. 기침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진통제 줄 수도 있지만 왜 기침을 하는지를 그 원인을 좀 MRI도 찍어보고 CT도 좀 찍어봐야죠. 근데 지금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1월 달에 신규 취업자 19,000명은 9년 만에 최고예요. 9년이 언제입니까?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때도 나쁜 때입니다. 거예요. 그리고 실업자 122만 4천 명은 19년 만에 최고인데 그 19년 전은 언제입니까? 외환 위기 있잖아요. 2000년 전후로 외환 위기 그런 직후에 남아있을 그때 시기네요. 실업자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올 때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1월 한 달 고용 동향이니까 좀 좋아질 수도 있고 작년 1월에 기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물론 있지만 이 상황은 이게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빨리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기가 나쁘냐 하면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세계 경기가 좀 걱정이 된다는 거지. 예. 지금 세계 경기는 괜찮아서 작년에 미국이 2.9% 성장을 했어요. 우리는 2.7%. 예. 그 G20 국가들은 한 3.7%라 세계보다 우리가 1%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예. 제이노믹스라든지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예. 작년 연말, 예. 올 초면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나빠지고 있잖아요. 여기 대해서 근본 원인은 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예. 또 정부가 과도한 시장에 대한 개입, 물론 잘하려고는 한다지만은 예. 지금 세금 주도 성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재정을 막 풀어서 예. 일자리 늘리고 있는데 그게 경제 성장률의 한 뭐 30%까지 예. 지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은 근본적인 데 좀 손을 댈 때다. 좀 안이하게 생각할 때는 예. 아니다.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까만 백조가 나오는 예. 게 깜짝 놀라는 게 블랙스완이라면 지금은 회색 코뿔소다. 코뿔소가 보이는데 예. 그 손을 못 대는 거죠. 외환 위기 때는 달러가 부족했고 예. 금융 위기 때는 금융이 일시적으로 조정해서 돈을 풀으면 됐지만 예. 지금 실물이 총체적인 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방금 보신 한국일보에서는 세금 일자리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마이너스로 간 것이다. 이 실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김초희 교수님. 근본적인 대책. 좋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 대책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현 정부가 예. 이제 소득주도 성장도 내세웠지만 또 이제 혁신 성장 예.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지려면 한 이제 세 가지 측면들이 지금 필요한데 예. 이제 임금 체계적인 접근도 있지만 예. 산업 구조 자체를 이제 좀 조정도 하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예.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손해 보는 분들도 있고 이득 보는 분들도 예. 있고 이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렇습니다.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잘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좀 이제 마스터 플랜이나 큰 그림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제시하면서 좀 희망도 하게 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의 시간도 분명히 이제 좀 제시를 해줘야지 뭔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서 갈 수가 예.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단순하게 15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수치 목표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수단이 정확히 뭔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근데 거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고 모든 정책 수단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순서 시간적 예. 순서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알려줘야 사실은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개 측면의 세 가지 측면의 좀 접근들이 어떻게 가겠다라고 예. 하는 예.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해주면서 예. 준비를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수치 자체를 자꾸 쫓아가지 말고 뭐 이렇게 좀 수치가 쫓아오는 성과로서 이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이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세금 일자리가 이제 문제라는 게 아니고 예. 세금 일자리 재정도 지금 너무 적극적 재정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찔끔 재정이다라고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공 분야 중심으로는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업이 많아진 것은 이제 기업 분야에 있어서 지난 20년간 계속 인원 구조 조정을 중심으로만 지금 경제 위기에 대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을 바꿀 수 있게끔 기업과의 협조 관계라든지 또 기업이 새로운 혁신 성장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위한 어떤 뭐 규제 완화부터 시작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전향적인 조치들이 이제 취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체적인 분야를 이 부분들을 좀 대국민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설명하면서 그걸 제시해주면서 이제 준비하게 하는 데에 정책 목표 혹은 지금 그 대응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이런 통계가 나올 때마다 뭔가 너무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뭔가 좀 자신감 있게 나오는 발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제 모습을 다룬 기사들이 오늘 꽤 많이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김진태 의원 지지자에게 쫓겨다닌 한국당 윤리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그 5.18 뭐 이 관련 이 공청회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많은 비판도 받고 있고요. 자, 김진태 의원을 징계하려 하자 지지자 100여 명이 국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윤리위가 열려야 되는데 장소를 바꿔가면서 쫓겨다녔습니다. 당 윤리위 징계 이견을 또 보이고 있어서 어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2차 회의를 열어서 뭔가 결론을 모색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아무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뭐 사진으로 좀 보입니다. 요 밑에 사진 보면 이렇게 막 집회가 열린 모습도 보이고 있지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비슷한 내용을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국회에 몰려간 태극기. 어제 이제 집회를 하시는 분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를 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제 태극기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징계 결론 못 낸 한국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태극기 부대 200여 명 집단 항의, 당 윤리위 시대에 쫓겨다녔고 오늘 회의 다시 열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이견이 엇갈린다. 그리고 김진태가 중도에 이렇게 문제가 징계받아서 낙마할 때는 전당대회 흥행에 차질을 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어제 5.18 단체들도 국회를 찾아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진태 의원 문제가 전당대회 변수로 떠올랐다. 이렇게 매일경제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당을 둘러싼 어제 상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리위 퇴소! 당장 취소하라! 윤리위 당장 해체하라! 김진태!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완전 패배하려고 하는 불장난입니다. 만약에 윤리 해산시키지 않고 엉뚱한 짓 했다가는 우리 한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꼭 처단될 것이다. 나부터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해산하라! 네, 어제 뭐 이제 항의 집회가 열린 모습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원현석 변호사, 한국당 윤리위원회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모습은 그렇다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김진태 의원을 관한 어떤 징계 논의를 하면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 왜 그러는 걸까요? 우선은 그 5.18 공청회 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유족이 아직 생존해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한 표현이었어야 했다라는 게 그것은 당에서는 이제 다 고교하고 있는 인식인데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공자 공개 문제, 그리고 그 북한 침투설에 대한 조사 문제. 북한 침투설에 대한 조사 문제는 그 여야가 합의한 조사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공자 공개 명단 공개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사실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을 표현을 이제 부적절하게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과연 그게 징계 사항까지 공감대라고 한 거는 원정석 변호사께서 판단하시기에 그런 공감대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어느 정도는 조금은 명분은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공감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징계로 회부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당대표로서 어떤 그 책임지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김병준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수가 아닌가. 지금 이 순간 이 정도 됐으면 김병준 비대위원이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시고 대표로서 책임지시고 정치적인 책임을 어쨌든 당대표고 자기의 부하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펠로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책임 있는 무슨 먼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선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 사퇴가 최선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달 27일이면 비대위가 끝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예. 사퇴를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렇습니다. 뭔가 수습된다.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지금 내놓으셨습니다. 자, 일단 조대진 변호사. 네.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이렇게 이견이 보이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 벌기 때문이죠. 시간 벌기. 그러니까 일단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같은 모임에 있어서의 예. 그 발언에 대해서 유족뿐만이 아니라 예.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예. 다 지금 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다른 화제가 생기면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예. 그래도 묻어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마 의원들의 생각일 거고요. 사실상 저거 윤리위원회 개최하려면 예. 저게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표결을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표결로 하는 겁니다. 표결을 붙여버리면 얼마든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승복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당대표 선거라는 중요한 지금 행사가 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한 주축을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를 자극하지 않고 또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속셈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전당대회 흥행 차질 우려가 있다. 그런 그렇죠. 이유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 김진태 의원 예.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징계를 해버리면 예. 뭐 비토를 해버린다든지 예. 전당대회가 엉망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반등의 기회를 또 삼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큰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데다가 예. 또 징계를 또 이렇게 함으로써 예. 또 이제 국민들한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효과를 또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적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논평을 들어봤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 기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5.18 단체들 어제 한국당을 항의 방문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이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단체에 계신 분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광주 영령을 능욕한 것이다.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저희가 방금 다뤘던 내용 비슷한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5.18 단체들이 한국당을 방문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북한군 개입설, 게릴라전 등등 관련해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3명 국회의원 당 지도부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출당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들을 우리가 뭐 100% 원하는 방향으로 다 수용하기는 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의원 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틀림없이 그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100% 요구를 수용할 수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최대한 수용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금 전에 원영석 변호사가 지금쯤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그러니까 자리를 던져야 된다. 이쯤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의미는 그럼 그 사퇴란 의미가 사퇴를 수습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김진태 의원과 관련된 어떤 뭐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신가요? 아니면 사퇴 이후에 어떤 모습을 전망을 하시면서 그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이라는 게 예. 살기 위해 애를 쓰지만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어떤 책임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고 물러나느냐도 정치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 정도로 이제 만들어졌으면 사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기를 셀프로 관리 책임을 물어서 자기도 그렇죠. 윤리위에 자기도 넣었습니다. 그렇죠. 윤리위에 그거는 회부를 사실 했어요. 자기의 관리 책임이라든지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많이 반감이 돼요. 정치적인 효과가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 직을 던지면 그 직을 던져버리면 자,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한번 우리 자유한국당이 일신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 현직 국회의원을 사실 이 정도의 문제로 징계하는 게 어느 수위로 징계하는 게 맞냐 안 맞냐라는
복잡한 문제에서 사실은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책임질 때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을 위해서도 좋고 본인 개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일단 뭐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본인은 최소한 그 모습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퇴를 하고 혹시 김종기 비대위원장이 사퇴 이후에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어떤 설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시네요. 그 사퇴를 하면 그다음에 전국이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맞춰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가 필요하면 거기 맞춰서 움직입니다.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고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 방금 전에 저희가 다룬 기사 중에서 살짝 언급이 됐지만요. 이번 당대표 경선에 김진태 의원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에 이번 사안이, 이번 파장이 미칠 영향. 지금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모습에서 보셨다시피. 그렇다면 이 사안이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흥행에도 영향을 주고 뭐 선명도 여기도 영향을 굉장히 준다고 봐요. 김진태 의원이 뭐 5.18 때문에 지금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죠. 태극기 드신 분들은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고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은 또 화가 많이 나는 입장이고. 근데 김진태 의원의 이번에 그 행사에 참여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의사는 또 분명히 또 표시를 했어요. 공동 주최는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저는 흥행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대도를 좀 가야 된다. 대도를. 왜 우산 장사하고 집신 장사 어머니가 맨날 운다잖아요. 날 맑으면 우산 안 팔리고 날 해 뜨면은 우산이 안 팔리고 해가 비 오면 우산이 안 팔리고 집신이 안 팔린다. 맨날 운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게 김진태 의원을 징계하면은 흥행이 떨어지고 또 당내 태극기 지지 또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번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와 반민주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큰 틀에서 봐서 이 과거에 과윤을 내지 말고 우선 주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징계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5.18 왜곡특별법 있잖아요. 그거 여당을 깜짝 놀라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치고 나가는 게 어떻겠어요? 홀로코스트 특별법도 유럽에도 많은 법이 있지만 왜 홀로코스트 왜곡 처벌법이 있느냐? 홀로코스트가 유대인 학살이 지금까지도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다른 유럽에 사건이 많아도 처벌법이 없어요. 근데 홀로코스트만 있어요. 근데 광주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진행되어 온 면이 있어요. 근데 민주화 문제라든지 호남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지금 정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는 비록 어떻게 보면 흥행에 엉망이 되더라도 큰 길로 나가서 오히려 주도권을 저는 지고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전당대회나 뭐 일부 지지자 생각하지 말고 좀 크게 봐서 가야 된다. 네, 오히려 더 치고 나가버리느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주혜 교수님. 여야 사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지금 제명, 이번에 이 사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이 표 계산을 해보면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표, 뭐 일각에서 한 15표 이상 정도가 자유한국당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의원 제명은 어렵다라는 게 또 현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이제 과연 이제 높은가?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판단을 하든 간에 이제 의원 제명을 이제 바로 이제 요구하고 나오는 것이 이제 과연 그러니까 좀 타당한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명이나 뭐 처벌, 징계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저런 이제 그 소모적인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그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 이걸 좀 자제하고 또 그 우리 이제 역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 이런 이제 그 역사 왜곡이라 이런 부분으로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하지 않는 좀
규범이라든지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제도를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역사 왜곡 그 방지법 같은 걸 지금 이제 추진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어가지고 갔을 때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좀 더 그 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제명은 왜 그러냐면 국민을 이제 제명한다라고 하는 동의하시는 분들도 지금 국회가 이제 이 제명이라는 부분이 크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 또 뭐냐면은 계속 또 싸움이 또 계속 이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만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겠죠. 계속 어려운데 싸우겠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싸움이나 이제 갈등으로 가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자꾸 선택들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좀 이제 효과적이거나 국민들의 좀 그 판단 이런 부분에 기반해가지고 좀 뭐 일들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기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일 갖고 계속 갈등과 싸움을 만들기보다는 될 것 같은 일에서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바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수일 교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정치권에서 좀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정치권 관련 얘기인데요. 2명의 인물, 의원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순자 의원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순자 의원 아들이 국회 프리패스. 프리패스는 뭐 제지 안 받고 그냥 지나간다는 소리죠. 입법 보조원 등록 출입증 이거를 받았다네요.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반 회사원인데요.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국회 출입증을 받은 겁니다. 출입증이 있으면 국회 자유롭게 다닐 수 있거든요. 국회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출입 기자들 뭐 등등등이 이런 출입증을 갖고 다니면서 이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데 일반 회사원이에요. 근데 입법 보조원 등록 출입증이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 회사원으로 편법 발급이다. 의원 사무실에 그러니까 박순자 의원 사무실에서도 그러니까 어머니 사무실이죠. 어머니 사무실에서 개인 업무를 봤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건 무슨 상황인가? 이런 의문을 자꾸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 최근에야 알았다. 불찰이다. 일단 사과를 했는데요.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이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이 돼서 출입증을 받았는데 그리고 의원 사무실에서도 개인 업무를 봤다는데 최근에야 알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MBN과 전화통화 내용이 있거든요. 박순자 의원의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시죠. 보겠습니다. 네, 급여는 안 나가고 급여 받고 이러지는 않은 자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게 아마 보좌관하고 얘기가 됐는지 난 일주일 전에 보좌관으로부터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엄마고 아버지면은 들어오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반 이상 관리는 해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남들한테 뭐 공개하지는 않지만. 네. 윤석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보수당은 기본적으로 야박한 이야기를 사실 하는 당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원칙 지켜라. 너한테만 혜택을 주면 다른 사람한테는 불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보수 쪽에서 막 그런 얘기 좀 많이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박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인정머리 없고. 근데 그렇게 야박한 이야기와 인정머리 없는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모범을 보이면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면 절대 국민들의 지지가 저는 떠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나는 그 혜택을 뒤에서는 누리고 조금만 간단한 혜택이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원칙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큼 사실은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분노케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일도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일이 얼마나 국민들을 분노케 할지를 스스로 사실 우리가 좀 보수당이라고 하면 느껴야 됩니다. 그런 박순자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보수당 소속인데 그렇게 지적을 좀 해주시는 거네요. 그런 거를 조그만 데서 모범을 보이는 게 더
큰 곳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어쩔 때는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이해 충돌로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떤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특혜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뭐 국회 가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예. 뭐 직업여와 뭐를 변론으로 하고라도 전부 다 뭐 신분증을 맡기고 뭐 방문 목적까지 다 써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출입증이 없는 한 다 써내야 됩니다. 그리고 가방도 다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그렇죠. 법원에 갈 때처럼 스캔을 다 하는데 그거를 프리패스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특혜입니다. 특혜라는 게 권한 있는 자로부터 일상적이지 않는 혜택을 받는 걸 특혜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소한 거 자기 아들한테까지 이런 특혜를 줬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또 특혜를 또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번 사안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국민을 바라보는 그 의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또 더 나아가서는 전체 국회의원들의 생각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여야 막론하고 좀 조사를 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뭐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배우자라든지 뭐 특수 이해관계인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 그 박순정 의원이 해명한 것처럼 정말로 몰랐는지 알아도 모른 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전부 다 수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국회의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우 의원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그런데 성추행 혐의 입건입니다. 옛 직장 동료가요, 영화관에서 추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돼서 지금 입건이 됐는데 김정우 의원은 이미 사과를 했고 그리고 단순한 손이 닿은 것뿐이다. 뭐 일단 이런 해명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폭로 협박을 당했다. 그래서 맞고소를 한다. 뭐 이렇게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참 모양새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일단 모양새는요. 윤영골 전 대표님. 이 사안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옛날에 기획예산처 행정고시 출신이거든요. 김정우 의원이. 기획예산처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그 여직원이었대요. 옛 직장 동료인데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2017년 10월에 그러니까 뭐 한 1년 한 4개월 정도 전에 같이 만나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뭐 손을 좀 댔다. 뭐 손이 이제 뭐 어떻게 문제가 됐다는 거네요. 그 여성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화가 많이 나서 이제 처벌을 요구하는 거고 김정우 의원은 오히려 반대의 입장이죠. 공인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오히려 협박 피해를 당했다.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사법당국에서 조사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 되게 조사가 이렇게 쉬운 건지 참 제가 봐도 참 이게 보면은 글쎄요 완전 진술이 갈리고 조대진입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풀어갑니까 보통? 일단은 강제 추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정말로 뭐 만지거나 이랬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송에서 만지거나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터치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손을 댔는지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그 김정우 의원이 뭐 사과에 관련된 뭐 부분을 협박으로 받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그 확인을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은 진술을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들 전부 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명의 국회의원 얘기를 했는데 뭐 당사자 할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국민들 눈에 이런 게 쌓이면요. 이게 국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자꾸만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좀 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자, 다음 주제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투명 사과입니다. 미국의 한 사과 농장 나뭇가지에 사과 모양을 한 투명한 얼음이 매달려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 들이닥친 기록적인 한파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과 표면에 빗물이 얼어붙어 얼음막을 형성했는데요. 얼음막은 낮은 기온 때문에 녹지 않은 반면 햇빛 때문에 내부는 사과가 뭉개질 정도로 따뜻한 온도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덕분에 물컹물컹해진 사과는 밑으로 빠져나갔고 다시 추위가 찾아오면서 밑부분 얼음막이 채워졌을 거라는데요. 정말 감쪽 같은 사과의 모습이죠.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집 호랑이입니다. 우리 속에 한 호랑이가 갇혀 있습니다. 이 호랑이가 발견된 곳은 미국의 한 폐가인데요. 한 남성이 대마초를 피우려고 몰래 폐가에 들어갔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몸무게가 159kg인 이 암컷 호랑이는 허술한 우리 안에 갇혀 있었는데요. 근처엔 포장된 고기 몇 덩이 외에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텍사스에 있는 한 보호소로 안전하게 옮겨졌다는데요. 현재 경찰은 이 호랑이가 어떻게 폐가에 갇히게 됐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슈 태그는 천산갑입니다. 독특한 생김새의 이 동물, 바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천산갑입니다. 멸종 위기종으로 세계에서 밀매가 가장 왕성한 동물로 꼽히는데요. 지난 7일입니다. 말레이시아령 보르네오 섬에서 약 30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억 원의 천산갑 사체가 냉동된 채 발견됐는데요. 이 사체가 발견된 공장에선 곰 발바닥과 과일 박쥐의 사체 등도 보관돼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공장 운영자를 보호종 밀매 등의 혐의로 체포했고요. 천산갑이 다른 국가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빈 자리만입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집무실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고인은 설날 연휴에도 근무를 하다가 집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서 숨을 거뒀는데요. 윤 센터장의 집무실은 4평 남짓한 단출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책상과 책장, 커튼으로 가려진 한쪽 벽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요. 가족들에게 줄 설 선물 보따리가 전해지지 못한 채 침대 옆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 고인의 동료들은 이 집무실을 추모 공간으로 영구 보존해달라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주변에서 보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공간에 가보면 굉장히 소박합니다.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오로지 일하는 것만 신경 쓰기 때문에 주변에 뭘 들여놓거나 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박하고 때로는 정신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고령 운전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운전, 그리고 그 운전 중에 벌어지는 사고에 관한 내용인데요.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 사고, 이번에는요. 96세, 96세 어르신이 몰던 차에 치여 30대가 사망을 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시죠. 기어 변속한 줄로 착각, 그러나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빠르게 움직였겠죠. 그리고 작년에 적성 검사를 통과했으나 이게 과연 그럼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적성 검사 통과하면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보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9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30세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고령 운전자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운전자, 이 90세 운전자는요, 지난해 이미 고령 운전자 적성 검사를 이수했는데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은 줄로 착각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이 적성 검사, 이게 과연 이대로 될까?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서울신문은 대책을 제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고령화의 그늘이다. 노인 운전자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경우는요. 면허증 자집 반납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방금 전에 소개했던 그 사고 내용이 있고요.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최근 4년간 35%나 늘어났답니다. 면허증 반납 우대제 부산. 이 부산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자 이 제도를 실시하자 사망자가 감소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효과 있는 지자체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다네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표지판 글자를 좀 크게 만드는 등 이 어르신들이 운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드는 부분,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영골 전 대표님. 예. 어르신들의 이 운전 사고, 이게 90세가 넘으신 분이 운전했다가 이제 사고를 내셨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면허증 자집 반납 때 이런 게 일각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뭐 나이에 대한 차별은 하면 안 되겠죠. 예, 뭐 90살이 아니라 예. 뭐 100살이 넘어도 운전을 예.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제 공간 감각이 예. 떨어지고 어떤 반응 속도가 그렇죠. 좀 느리게 반응이 되죠. 늦어지니까 예. 일본 같은 데는 오히려 이 소형차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갓길로 천천히 다니는 차도 많은데 그래도 안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좀 고령자인데도 좀 차를 좀 급하게 모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호텔 주차장에서 예. 그 후진하다가 그냥 한 차를 받았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요. 그렇죠. 이 후진하면서 박았는데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드라이버로 뒤로 놓은 줄 알고 또 예. 그 백으로 놨는데 더 밟아가지고 예. 길 가던 그 퇴근하던 외국계 금융회사 예. 다니는 30살짜리 그 여성이 예. 사망까지 했는데 예. 저런 거는 뭐 나이에 대한 차별은 하면 안 되지만 저기에 예. 대한 뭐 규제책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75세 이상을 우리가 고령자 운전자라고 하는데 예. 적성 검사도 조금 더 강화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주마간산격으로 그냥 대충 하고 치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에 65세 이상이 교통사고가 12%가 된대요. 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도 있고 부산시가 고령자한테 뭐 상품권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한 5천여 명을 자동적으로 그렇죠. 면허증을 반납하면 다른 혜택을 주는 겁니다. 네, 반납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혹시 그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처럼 우버나 그랩 같은 게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공유차 서비스가 도입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차 그냥 팔아버리고 그 반납해버리고 면허증을 반납을 하고 그렇죠. 그러나는 택시 요금이 한 절반 되고 보험료도 안 내고 싸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혜택을 대신 준다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가 한 40년 되고 노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자동차가 자꾸 줄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어느 정도 혜택을 좀 부여해서 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좀 반납하는 그렇게 좀 행정적으로 좀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시열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이런 사고를 좀 막을 수 있는. 예, 이거는 뭐 앞으로는 뭐 이제 무인 자동차라든지 무인 자동차 고령층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공공 차량들을 좀 만드는 또 이제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아까 우리 이제 서두에 이제 그 일자리 문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는 뭐 안전 분야 중심으로 좀 채용을 좀 증가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그 고령층 그 이제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지는 그런 이제 안전 요원이나 이송 요원들. 그러니까 굳이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지 않으셔도 그렇죠. 편하게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런 고령 사회에 맞는 좀 이제 자꾸 정책들을 만드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것도 한편으로는 지금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 2주 전인가 미국 신문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고령층 이제 운전자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들도 이제 굉장히 좀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도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이제 많은 변화 그리고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과제들이 좀 나오는데 그중 하나의 또 과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일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신공항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두 개의 기사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거론, 다시 달아오르는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다. 앞선 시간에 저희가 일면 기사 소개할 때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일단 동남권 신공항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부분부터 좀 봐야 되겠군요. 여기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 지역의 오랜 현안이다.
동남권 신공항을 놓고 그동안 부산 가덕도와 영남 밀양이 맞붙었지만 정부는 2016년에 현재 김해공항 활주를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김해 신공항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산 등등에서는 불만을 갖고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계속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방문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릴 동안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문 대통령, 사업 더 늦어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몇 가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요. 기대를 가지면서 가덕도 신공항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나 청와대는요. 수습에 나섰습니다. 어제. 특정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동아일보는 또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최근에 PK, 부산 경남 지역의 지지율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내년 총선 앞두고 민심 다잡기 위한 발언이 혹시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을 내놨네요. 정치적 해석입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자, 어제 대통령 발언을 두고요. 이렇게 해석이 엇갈립니다. 가덕도 신공항 청신호가 들어온 거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요. 김해공항 원래 하기로 한 거 거기에 무게 둔 발언이다. 그래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자, 여기 있습니다. 부산시는요. 총리실 검증, 합의가 안 되면 총리실 검증을 하겠다. 이 발언에 의미 부여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요. 반면에 대구시는요. 대통령이 원론적 언급을 한 거다. 이거 지금 바꾸는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 이게 또다시 지금 갈등 전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네 분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써달라는데요. 질문을 좀 차례대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대통령이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지만은 예. 그 신공항 필요성을 얘기한 거는 저는 그 논어에 나오는 옹고지진이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한자 말이긴 하지만은 옛 것을 익히고 그거를 미루어서 새 것을 좀 한다. 과거에서 왜 했는지를 김해 신공항을 할 때 그거를 왜 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한 다음에 정 안 될 때 해야지 무조건 전임 정권에 한 거를 그냥 엎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정부 부처나 이런 거 과거 정부 했던 거를 그냥 엎고 다시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한 그 검토를 했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2016년에 그 김해 신공항 검토할 때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경북에서는 밀양을 지지하고 경남,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지해서 장단점 갖고 서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지를 모아서 그러면 지금 김해 공항이 있으니 거기에 덧붙여서 신공항으로 하자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거를 부산 쪽에서 들고 일어난다고 그래서 다시 검토한다? 저는 또 다른 국론 분열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선거를 노리고 PK 지역을 사수하는 작전, 지금 예타 면제도 많고 지금 PK 지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SOC 사업을 국가 미래로 좀 보지 않고 너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좀 속단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 사안이 이전 정부에서도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이 사안을 거론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산 지역 경제인들과 만나는 오찬 간담회에서 몇 차례 질문이 나온 끝에 대통령이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을 두고 해석이 갈리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오거돈 부산시장이 계속 물어봤죠. 계속 물어봤고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변을 좀 피하시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요. 네,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아까 동아일보에서는 무슨 PK 정치적으로 PK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용도다. 혹시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혹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윤영걸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건 원론적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중요한 문제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총리실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러니까 합의가 전체적으로 다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 있어서는 안 되면 총리실 쪽으로 총리실을 통해서 이에 관련된 보완책을 마련하라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 정리를 한 것. 어제 청와대도 저녁에 이 사안에 설명하냐고 굉장히 애를 쓰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또 이 부산 지역은 또 기대를 갖고 있다 또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칙적 수준에서 워낙 이 사업이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빨리 좀 진척을 시키라, 일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언급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결정한 걸 좀 빨리 하자. 그 그러니까 취지로 봐야 된다. 사실 대통령이 어떤 특정 지역의 무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관여하는 모양새도 안 좋고 또 그런 그 스타일의 이제 정책 운영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데 이제 워낙 그 지역에 갔을 때 요구가 이제 거세니까 이게 이제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그 부분만 이제 좀 언급을 함으로써 또 지금 그런 이제 강력한 요청이나 이런 부분도 부응을 하면서 좀 뭔가 이제 상황 진척을 위한 그런 이제 제스처 차원 내에 이제 이야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요 지금 서울신문 기사 말고 그 앞에 기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 이제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어떤 맥락, 어떤 톤에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 간담회 관련 영상이 없어 저희가 확인해 볼 기는 없는데요. 그 발언 내용 자체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제 인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시민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게 뭔지 잘 안다.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연관된 것이어서 정리되기 전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굉장히 신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나 사업이 더 늦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면 총리실 쪽으로 이관해서 어떤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원영석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계가 4월 3일 보궐선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궐선거? 예, 그 총선이 아니고 보궐선거부터? 보궐총선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고 이 보궐선거에 맞춰져 있는데 아무리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댓글이 어떻게 나오고 기사가 아무리 어떻게 나오든 정치 지형은 그 해당 선거의 투표가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 선거 투표까지 그 정치 지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지방선거 때 만들어진 정치 지형이 지금 또 유지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정치 지형에 따르면 지금 보궐선거 창원하고 이제 그 충무 쪽에 있는 그 두 지역구를 전부 이겨야 그 여당 입장에서는 그 전에 정치 지형을 그대로 유지한 게 되고 한 석이라도 패배를 하는 순간 그 정치 지형이 한번 이제 다운되고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이 창원 지역하고 통영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은 부산이라고는 하지만 가덕도는 그 창원하고 통영도 거의 인접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예를 들어 거기 나간 후보가 우리 그 가덕도에 신공항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 그거는 사실은 거의 거짓말이나 다름없는 공약이 돼버려요. 거짓말이 돼버리죠. 네, 근데 대통령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말을 던지면 그러면 그거를 이쪽으로 땡겨오겠다. 모호한 태도. 공약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이 정도만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공약이나 후속 그 보궐선거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거돈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궐선거에서 후퇴하게 되면 다음 총선에도 그 지형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부울경의 민심, PK의 민심을 잡기 위한 어찌 보면 그 고육책이라고. 그런 의미도 좀 있다. 아까 조대지 변호사께서는 그런 정치적 해석은 말 그대로 정치적 해석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석할 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간보는 정치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뭐 지금 여당이 있다고 예. 하더라도 여당에게 유리하게 해결하게끔 뭐 이렇게 뭐 발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시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에 관련해서 현안이 뭐 어느 지역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그 인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언론들이 이제 재점화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매일경제신문인데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서 인사,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탐독한 책의 저자를 발탁하는 경우가 요새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독서 인사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대통령이 요즘 무슨 책 읽으시나 이런 관심사가 또 등장을 했다. 그러네요. 그럼 실제로 책으로 등용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여기 있으면요. 독서 후 감명받은 책 저자 청와대 정부 요직에 일단 발탁이 되는데 누군가 하면요.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분 책 때문에 됐다는 평가가 있고요.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그리고 이정동 경제과학특보 그리고 김희경 여가부 차관 등등등 해서 대통령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쓴 저자들을 발탁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독서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예. 독서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인사에 반영하는 건 좋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뭐 활자 중독이 아닌가 본인에 대해 그렇게 평가를 한다. 일본 사람이 한국이 일본을 절대 못 따라온다면서 이유 하나를 드는 게 독서량의 차이가 있다. 일본 지하철에서는 책 보는데 한국은 다 자지 않냐. 휴대폰만 보고 그것만 봐도 못 따라온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오영교 장관이라고 혁신책을 쓴 사람을 산자부 출신인데 과감하게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뭐 청와대 근무했으니까 그런 독서를 좋아하고 또 반영한다는 게 상당히 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김희경 여성부 차관을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쓴 분을 발탁했잖아요. 원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다만 책도 편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입맛에 맞는 책만 있고 그 사람들만 중용을 하면은 저는 상당한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예를 들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책 이름이 부동산은 끝났다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김수현 정책실장이 부동산이나 가진 사람들한테 증오심 같은 게 책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책만 보면은 그게 확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독서가 지금 다양한 책 예를 들면 그 같이 청와대 근무했던 그 변양균 정책실장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양반이 쓴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책을 좀 하나 자본, 노동, 인력, 수도권 규제 문제 완전 풀고 철학을 바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기사에 지금 내용이 안 보이고 있지만 이 기사 중에는요.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책을 탐독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 있군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인데요. 우리를 압박하는 건가요? 트럼프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 늘렸다. 한미 방위비.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입니다. 방위비 사전 청구서. 5억 달러 늘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5억 달러 아니거든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요. 5억 달러 증액 난데없이 언급을 했는데 실제 인상분보다 무려 7배나 넘게 부풀린 수치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전화 몇 통,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없는데 전화해서 5억 달러, 전화 몇 통 하니까 5억 달러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우리 보고 더 앞으로 더 내라 이런 의도가 깔린 건지 모르겠는데요. 김철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이 5억 달러, 전화 몇 통 5억 달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뭐 특유의 이제 좀 그 허슬 플레이 같은 뭐 그렇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제 그런 좀
게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일국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평소에 대통령보다는 원래 자기 개인 특성에 맞는 자꾸 이제 그 행태를 이제 보이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케이스도 이제 그런 것 같고 또 한편은 저번에 이제 1년 합의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해야 되니까 또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걸 노릴 수가 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효과 나는 거다 이런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달 1,000명씩 이주민이 늘어나던 제주도에요. 요즘엔 이주 인구가 매달 50명 선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삶의 여유를 찾아 그곳에 갔지만 사람과 건물이 붐비면서 이제는 외면을 받는 상황이 된 게 아닐까 합니다. 평생을 그곳에 사신 제주도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